다만 거기에 조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. 이 우리가 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봉투 작업 다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. 교육 없이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. 교육을 통해서만이 희생적으로 보람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뛰는 젊은 이 상권자들을 가져야 됩니다.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게 사사건건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.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법원 위에 있고, 이거 기능상 감하고 하는 모든 최종의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깁니다. 뭐 미디어법 통과이고 위헌성도 헌법재판소로 하고.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돼요. 저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9명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.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의결이 됐으면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. 거기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상한 법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노무현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, 우선 이 헌법재판소라는 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. 문제가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근데 미국 같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은 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독일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전에는 또 합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합헌이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요새 세상이 좌경화되니까 야간 집회는 뭐 헌법 불일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, 물론 법적인 걸 통해서 야간 집회를 하더라도 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안 내준다든지 소음을 뭐 단속하는 그런 것을 만들 방법이 있어요. 만들 방법은 있지만은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지금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, 친북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설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모른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맨 처음 야간 집회를 우리 애국센터만 할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야간 집회가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예외 없이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법원에서 젊은 판사들이 유독 경찰관을 때리는 시위꾼들한테만 아주 약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 유독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 경찰관을 때리는 시위꾼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경찰관을 때리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독 약하게 해준다 이거예요. 그러면 그 판사들의 이념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. 그 이념이 좌경 이념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적이고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법원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언론기관에도 있어요. 이 사람들이 주로 386세대입니다.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그 386세대의 동생이 돼가지고 무럭무럭 자라 올라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386세대하고 정교조 세대가 어깨동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성세대인 것입니다. 저기 김은중 목사님이 아까 하신 말이 안 되는 거구나. 김은중 진단하는 예.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사람은 앞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. 바로 헌법
헌법재판소의 정체에 대해서 좀 파헤칠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, 그 가운데 이제 그 야간 불법 시위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헌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조금 후속 처리가 될 걸로 압니다. 그 어간에 야간의 불법 시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좀 두드러지게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, 또 한 가지는요. 그것은 우리 조갑재 사장님은 저는 뭐 성경에도 예수님과 힘들매도 들리고 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우리 조갑재 사장님 하던 말씀 구구절절 공감합니다. 저는 참 조 사장님 힘들매도 들 자격이 없습니다.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자살해서 지하에 갔는데 이런 문제를 들어서 거론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문제입니다.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구제가 됐죠. 그러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어떠한 판결이 어떠한 속내의 문제점이 있어서 살려줬는가, 이것이 저는 궁금하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죽은 대통령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이거 밝혀야 되는 거예요. 또 나가서 오늘 헌법재판소 투표가 나온 가운데서도 9명의 재판 가운데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됐고 그 당시 여당에서 위촉한 추천한 멤버들도 돼 있습니다. 5명이 찬성을 하고 뭐 4명이 반은 이명은 또 합헌이다, 거짓말 이렇게 답변을 하고 판결하다 보니까 야간 집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이제 벌금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고 고위공직자, 국회 어디 안분포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? 그럴 때는 한 80%는 김정일이가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조종하고 있다고 가오하게 봅니다. 이런 사태를 헌법재판소,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사회생으로 상응하게 된 그 내면적인 문제점을 한번 딴 사람은 할 수 없고요. 우리 조갑재 사장님은 가능합니다. 뭐 사단한 짐을 지원드리기 같은 죄송하고요. 또 이번에도 이 문제를 좀 한번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 멤버들에 대해서 좀 파헤쳐서 이 사람들이 뭐 헌법 행위를 하고 월권에 들어가면 뭐 하나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. 뭐 그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뭐 그렇더라도 뭐 세상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 가능성의 한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. 어떤 한 개인이 이 역사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개인이 많아지고 하면 되죠. 그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. 그걸 하면은 다른 연관되는 데서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게 뭐 전략가 얘기라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오늘 들으신 말씀은 아까 저희가 하셨던 대로 위원장과 진보라는 말을 안역 수구 세력한테 서는 신문은 안 보겠다 하는 결의를 해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1000명이 있다면은 역사를 바꿉니다. 1000명이 시작하면은 그 10,000명, 10만 명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.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놀라운 수준으로 확산될 거예요. 그게 여기서 시작되면 되는 거죠. 여기서 시작되는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? 어려운 거죠. 네. 지하 1층 식당에 지금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일이라 많으셔요. 그래서 좀 늦게 가시면 좋겠고, 두 번째는 식권이 80명을 받았는데 식권 취소하는 분이 휴가를 가보셨어요. 그래서 현재 120명인데 식권을 좀 이따 앞에서 나와드리죠. 안 받으신 분도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
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불할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요. 지금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? 개별적으로. 이길재입니다. 개별적으로 하고, 됐죠? 자, 10번은 황선준 목사님이라고, 선글라스 낀 분이